네, 7월 8일 장 마감 후 방송 찐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신한금융투자 황유현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악몽 같은 일주일? 악몽 같긴 했는데 그래도 막판에 그래도 어제하고 오늘 그래도 양호한 흐름이었어서 근데 딱 표현이 어수선하다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장중에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 장이었고 점심 먹다가 갑자기 왜 이래 하셨을 거고 분명히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까지 이제 진짜 아마 하반기가 이제 다음 이제 7월부터니까 하반기에서의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마 다음 주 정도 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여지긴 하는데 어쨌든 이번 주 어수선한 증시 저도 지난주 금요일 방송한 지 진짜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일주일 진짜 금방 그러게 그냥 됐어요. 네, 진짜 시간이 빨리 훅 지나갔어요. 근데 이게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사실 뭐 다른 제조업이나 다른 일반 사무직 근무하시는 분들은 사실 하루가 길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주식 투자 또는 이제 증권사 직원분들 이제 이야기 들어보면 사실 9시부터 3시 반까지는 진짜 후다닥 지나가요. 진짜 후다닥 지나가고 이제 3시 반부터 또 이제 본인 일 하고 하다 보면 하루가 진짜 빨리빨리 가는 게 진짜 증권사 또는 주식 관련 일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번 주라기보다는 최근 한두 달은 진짜 하루도 빨리 가지만 일주일 한 달도 엄청 빨리 지나갔던 시기인 것 같아요. 네,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네. 정말 아주 그러니 이렇게 경험이 많은 우리 황 팀장 같은 그 경력자들이 그런 어떤 느낌을 가졌다 그러면 일반 주린이들, 투자자들 경험이 얼마 안 된 분들은 아마 정말 두려운 한 주였을 거예요. 마음에 그 뭐랄까 우울증이 하루에도 그렇죠. 12번씩 찾아오는. 맞습니다. 이게 이렇게 경험이 많다라고 말씀하시긴 했지만 이번 주 굉장히 다시 절 내려놓기로 했어요. 내려놓고 이제 저희 회사 이제 이번 주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교류들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 뭐 다른 이제 새로운 부장님 한 분 만나서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저도 되게 주식 이제 하면서 되게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분 만나서 얘기 들어봤는데 그분은 뭐 집도 많이 이제 그 집도 날렸어요. 이제 해보시고 여러 가지 부장님한테 방송 소재로 쓴다고 말씀은 안 드렸지만 다 그 집을 뭐 날렸다기보다는 집을 판 타이밍이 이제 부동산 급등 직전, 코로나 얼마나 속이 쓰리겠어요. 심지어 코로나 직전, 코로나 직전이고 이제 집을 현금화해서 주식에 투자하자마자 코로나를 겪으셨고, 만약에 코로나 때 매도를 안 했다면 그 주식이 지금 엄청나게 5배 올라 있는 주식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 말로는 이제 그 주식 하나로 이제 나는 이제 주식 끝낸다. 소위 말하는 이제 졸업을 하겠다라는 주식이었는데, 굉장히 아쉬워했습니다. 뭐 막 길게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근데 그만큼 저도 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두근두근한 요즘이라고 했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사실 주말에도 사실 편한 게 않고 저도 언제부턴가 호흡을 할 때마다 가끔 가슴이 막 명치가 아파올 때가 있어요. 진짜로. 이게 왜냐면 주식이 하락한 건 하락한 건데 이제 앞으로 또 나가야 되는 거죠. 어쨌든 그렇지. 손실이 났고 어차피 제 업도 그렇지만 주식 투자를 계속해서 이제 하실 분들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0% 40% 나셨던 이제 분들이라고 하면 뭐 대형주도 다 마찬가지니까 그럼 앞으로 이제 벌어 나가야 되는데 뭐 내가 갖고 있는 주식들이 망하지 않을 주식이라지만 이게 과연 언제 오를 거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도 있으실 거고 또 제일 무서운 거는 더 떨어지면 어떡하냐 또는 안 오르면 어떡할까. 그렇지. 왜냐면 이게 무조건 장기 투자가 답은 아닌 게 뭐 조선주 10년 동안 헤매다가 이제부터 조금씩 좋아지는 것처럼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업황이 다시 턴하지 않는다 또는 삼성전자 같은 뭐 이런 주식들도 가지고 계시겠지만 삼성전자가 다시 안 올라면 어떡하지에 대한 불안감 그런 불안감들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기웃기웃 하실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이번 주에 나온 기사 중에 하나가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해외 선물 많이 하신다고 왜냐면 이게 윗방향 아랫방향 방향만 맞추면 돼요. 홀짝 게임이라고 그러던데. 대신에 반대로 타게 되면 그만큼 또 빨리 그렇죠. 이게 원래 우리 처음에 제 주식 방송 이제 유튜브 보면서 이제 주식 투자자의 일생이라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주식 투자 우량주를 하다가 우량주를 했는데 이제 좀 손실나고 하면 이게 단기적으로 많이 하기 어려우니까 중소형주 쪽 갔다가 그 다음에 테마주 갔다가 선물
건드렸다가 옵션 건드렸다가 외환 건드리고 이렇게 가다가 결국 계좌가 망가지는 그런 흐름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지금 아마 단기간에 빨리 만회하려고 하시는 심리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럴 때일수록 저도 이제 제 손님들 중에서도 같이 매매하시는 분들도 대형주가 답이 안 나오니까 마음은 급하고 하니까 뭐 바이오주 좀 하나 빨리 찍어보라고 맨날 아니 지금 사실 때 아니라고 지금 사다가 하더라도 대지세가 나는 종목들이 없으니까 뭐 소위 말하는 이번 주에 뭐 노토스나 뭐 최근에 이제 무상증자 이슈로 많이 올랐던 종목들 있죠. 그렇죠. 공구우먼이나 뭐 그런 주식들 보면 사실 이게 합리적으로 움직였다기보다는 정말로 이렇게 시장의 어떤 특정한 이슈를 가지고 정말로 흔치 않게 나오는 종목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 분기에 하나 정도는 꼭 나오거든요. 이런 섹터가. 근데 이제 그거를 잡고 싶은 건데 쉽지가 않은 거죠. 이제 근데 네, 그런 조급함이 굉장히 많이 있는 아마 시장일 겁니다. 그리고 오늘 주식시장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도 좋았고 오늘 좋았지만 계속 윗꼬리들을 달아요. 종목별로. 그러니까 딱 또 팔고 또 다른 거 하고 싶고 또 팔고 다른 거 하고 싶고 그런 장인데 저도 이제 목표가 그거지만 어차피 주식이라는 거는 될 때 주식시장이 좋을 때 많이 먹고 안 좋을 때 포지션 줄이고 잃을 때 조금 잃고 그런 장을 계속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주식시장을 베팅하고 비교하면서 이제 가장 그 주식시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또는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본인만의 이제 매매 방법이든 투자 방법이든 그거를 빨리 체득을 해서 그걸 계속 반복하는 과정이다라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이제 그런 리포트를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과정들을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주식 시장들이 어쨌든 기술적으로 차라리 오히려 기술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좀 좋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좀 찾아가시는 과정. 거기다가 나중에 시장이 턴하고 이제 삼성전자도 살아나고 수출도 늘어나고 하면 턴할 때 지금 매매 방법들을 어느 정도 익혀놓으시면 나중에 이 기술적인 매매 방법들이 상승장에서는 더 파워풀하게 작용할 때가 올 거거든요. 그때까지는 정말로 이제 분골쇄신하면서 기다려야죠. 네, 기다리면서 때를 기다려야 돼요. 네. 자, 일단 오늘 흐름도 이제 정강후약으로 끝나서 사실 미국 나스닥 시장도 좋은 모습이었고 해가지고 네. 그죠, 많은 그죠. 분들이 네네. 기대를 하면서도 불안해했던 게 워낙 디커플링이 가끔씩 돼가지고.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오늘 보니까 12시 이후에 아베 일본 총리의 그 총격 이슈 있었죠. 이런 게 있으면서 약간 시장이 흔들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네네. 뭐 실제로 흔들렸고, 그냥 갑자기 수직 낙하했었죠. 갑자기 수직 낙하했었고, 설마 여기까지는 체결 안 되겠지 하고 걸어놨던 물량들이 쫙 체결이 되더라고요. 네, 막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바이오 주식들 몇 개가. 그러면서 다행히 그 이후에 쭉 다시 반등, 쭉까지는 아니더라도 반등 나긴 했지만, 뭐 좀 장중에 변동성들이 좀 유발하는 요인들이 있으니까 보면 사실 한국 주식시장은 별별 요인들을 다 반영하는 것 같아요. 희한하게 중간자적인 시장이었는지 몰라도, 이게 한국 주식시장의 약간 투기적인 성격도 있고, 좀 약간 더 심한 말 하고 싶지만 변동성이 높은 시장이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근데 예, 지금 투자 심리가 그만큼 뭐 되게 굉장히 좀 약화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오늘도 보면 거래대금 없이 이번 주의 특징이 뭐냐면 뭐 어제도 급등하고 하긴 했지만 장중에 또 이번 주 또 급락도 나오는 장이었잖아요. 근데 주가가 하락할 때 보면 거래량 없이 그냥 쭉 밀려버리는 시장이었어요. 쭉 밀려버리는 시장.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번 주 이거 좀 차트 잠깐 보시면요. 이 코스피인데요. 보면 이번 주 이날이죠. 이거 7월 5일 화요일 날도 장중에 좀 급등하긴 뭐 한 거의 2% 가깝게 급등하겠습니다만 거래량이 진짜 별로 없거든요. 거래량 완전 거의 보시면 거래량 거의 최바닥 수준입니다. 최바닥 진짜로 그러네요. 진짜 최바닥 최근 한 1년 새 최바닥 정도인데 그리고 어제도 그랬고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지수는 상승하긴 하는데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제가 말씀드렸던 뭐 저항선에 닿으면 매도해야지 이런 종목이 사실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수 좋고 뭐 내가 가진 종목도 오르긴 오르는데 뭔가 이제 화장실 가서 뒤처리 제대로 안 하고 나온 듯한 그런 상승들이었거든요. 그러다가 해외 글로벌 악재 한번 나오면 그냥 그동안 올랐다고 다 밀어버리고 이제 그런 시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종목별 리밸런싱 굉장히 잘 하셔야 되는 시장이고요.
어쨌든 오늘 뭐 점심에 나왔던 뭐 일본 아베 전 총리 관련 이슈는 정말 단발적인 이슈 그리고 그래도 뭐 결과적으로 크게 영향은 없었죠. 예, 영향은 없었는데 그냥 종목별로 괜히 뭐 매물만 나오고 뭐 거기서 잘못해서 예를 들어 스탑로스 걸어놓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혹시나 소위 말하는 털리는 털려버리는 그런 시장이 되었을 수도 있기는 한데 털리셨더라도 또는 뭐 오늘 내 종목이 그것 때문에 회복 못하고 끝나더라도 일단은 여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슈들도 많이 있고 이번 주 삼성전자 실적 발표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나마 다행으로 이제 턴하는 그런 모습들 좀 보여줬기 때문에 희망회로 돌릴 거는 여전히 희망회로는 아니고 이제 반등을 탐색할 수 있는 구간들 이제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를 좀 찾아봐야죠. 네. 하여튼 이게 아직도 아마 체감적으로는 네. 뭐 이틀 올라줬으니까 이제 네. 좀 마음은 편안하겠지만 네. 그래도 개별적으로 자기가 들고 있는 주식이 올라줘야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아직 그 뭐라 그럴까 불만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마음이 안 좋으신 네. 분들이 네. 이런 장에서 또 오히려 소외받았다고 하면은 맞아요. 오히려 반대로 종목 갈아탄다고 그동안 잘 버티던 주식들에 들어갔던 분들이 네. 오히려 그 주식들이 만등하고. 급락을 해버리고 예, 맞아요. 이제까지 팔았던 주식 네. 안 움직여서 네. 아니면 너무 그것들이 빠져서 올라오죠. 이 얘네들이 올라와 버리니까 지금 네이버 카카오가 대표적으로 약간 그렇게 움직이고 있죠. 네. 근데 지금 키 맞추기 서로 종목별로 이제 리밸런싱 하는 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형주들도 워낙에 많이 빠졌다가 이제는 좀 시장이 어느 정도 지표 발표 하나둘씩 나오고 계속 연준에서도 시장을 달래기 하는 듯한 경기는 괜찮다라는 듯한 이제 코멘트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금리가 조금 꺾이는 듯한 모습들이 나오니까 그동안 금리 인상으로 인해 피해주들이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특히나 그렇죠. 게임주들 네, 게임주들이 그렇게 영원히 하락할 것 같았지만 이번 주 또 세게 반등도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그래서 섣불리 매도하는 것도 사실 좀 힘든 과정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제 분명히 일정 부분 반등이 나오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종목별로 계속 퐁당퐁당 장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심 종목 이게 다 이렇게 하나둘 이렇게 다 관심 종목을 해놓으면 모두 다 우르르 빨간색이 아니라 유독 빨간색, 유독 파란색 이런 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규 매수하시는 거는 유독 파란색인 쪽에서 매수 타임을 찾아보는 거고 대표적으로 이번 주에 사실 어제 태양광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어제 좀 뭐 결론적으로 조금 반등하기는 좀 올라오긴 했는데요. 현대에너지솔루션을 예로 들어보면 저도 태양광 좋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한번 급락이 쭉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어제 오늘은 또 급등이 또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음봉에서 그러니까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에서 매수를 하고 추세가 이미 턴하는 종목들의 음봉에서 매수를 하고 또는 양봉에서 올라가는 저항선들에서 차라리 좀 물량을 줄이고 트레이딩은 이렇게 잡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SK 바이오팜 같은 것도 이번 주에 보면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보면 뭐 예를 들어 75,000원 또는 오늘 같은 이제 8만 원 저항들 여기서는 한번 매도하는 거고 어제 같은 날 매도를 좀 하는 거고 오늘 같은 날 음봉에서 또는 음봉 이제 앞으로 또 나오면 거기서 분할 매도. 내가 팔고 나서 더 올라가더라도 위에 또 저항이 또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82,000원대 저항이 있어요. 여기서 얼마 차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라가면 여기 맞고 또 내려올 거기 때문에 또 내려와서 그때 타이밍을 또 잡아보고 그런 시간을 가지면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대형주들이 지금 다 머리 위에다가 저항들을 다 얹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급할 게 한 개도 없습니다. 한 그러니까 개도 없어요. 저거를 뚫고 확 한 번에 올라가기는 현재 시점에서는 어렵다고 그렇죠. 보니까 네. 분명히 건드리고 다시 내려올 거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죠. 조급해하지 말고 내려왔을 때 좀 더 싸졌을 때 사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셀트리온이 약간 특징주였잖아요. 네. 셀트리온 제약이 이제 간장약 하나가 건보 이제 탈락 위기를 맞으면서 오늘 셀트리온 제약은 4% 정도 하락을 했고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했는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오늘 그래도 다행히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뭐 우연의 일치인지 뭐 그냥 합리적인 뭐 하락이었는지 몰라도 희한하게 저는 이제 200일선을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딱 200일선 저항 맞으니까 또 거기서 딱 희한하게 하락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차트를 포기 못하는 이유가 희한하게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타이밍이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최소 120 작게는 장기 이평선 중에 제일 작은 121선이니까 121선 저항 또는 200일선 저항은
처음 닿는 거는 저는 일단은 무조건 줄여냅니다. 그냥 왜냐면 이런 장기 저항들은 한 번에 물량을 뚫고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다시 닿으면 한 번 위에 터치를 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물량이 일정 부분 소화가 되겠죠. 그렇죠. 소화가 되고 다시 올라갔다 내렸다 반복을 하다가 이제 그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을 때, 그리고 업황이 대부분 이제 이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 대부분 업황이 턴을 해요. 왜냐하면 업황이 좋아지니까 사람들의 심리도 많이 바뀌는 거고 투자자 심리가 바뀌니까 이제 이게 가격이 올라오는 거니까. 그렇지. 그렇게 해서 맞아 들어가거든요. 근데 일단은 전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여전히 오늘 리포트들을 보면 하반기부터 최선호주로 보는 증권사 하우스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다시 좀 올라가고 에코프로비엠 좀 더 올라가게 되면 에코프로비엠은 이제 시가총액 역전할 수 있거든요.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무상증자 아직 물량이 아직 안 들어와서 프로비엠이 아직 무상증자 물량이 안 들어와서 지금 시가총액이 3조로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무상증자 물량이 들어오면 이제 시총이 다시 늘겠죠. 그래서 상장하고 났을 때 1위를 이제 분명히 이것도 되게 굉장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에코프로비엠하고 시총 1위, 코스닥 시총 1위를 누가 차지할 것이냐. 만약에 헬스케어가 역전하게 되면 제약바이오가 우리가 코스피 볼 때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 볼 때도 시가총액 1위는 어차피 넘사벽입니다. 네. 삼성전자는 이길 수 없고 지금 2위를 하이닉스하고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지금 싸우는 건데 하이닉스가 만약에 다시 LG 에너지 솔루션을 뛰어넘으면 다시 반도체 시장이 올 거고 이제 그런 거를 보는 것처럼 코스닥의 시가총액 1위를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도 향후의 주도 섹터 또는 우리가 매매를 해볼 만한 섹터가 어디가 될지가 결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일단은 추세적으로는 에코프로비엠은 조금 이제 무상증자 물량 수급 부담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분명히 이거 들어오자마자 팔려고 한 사람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것도 있고 어쨌든 지금 고점을 지금 2번 찍고 윗꼬리 달고 지금 내려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도 13만 원, 14만 원을 뚫고 올라가려면 조금 시간은 저는 필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 사이에 셀트리온이 치고 올라오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치고 올라오면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들, 뭐 한미약품, 대용제약,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약바이오 섹터들 보면 대부분 다 이미 하락 조정을 먼저 선제적으로 작년부터 겪었고, 그렇죠. 바닥에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제 그런 쪽에서 몇 가지 이제 히트하는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좀 나와주면 분명히 좀 수급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좀 가벼운 구간에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하반기에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좀 증권사들에서 셀트리온과 관련된 리포트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셀트리온하고 제약바이오 섹터들. 그리고 이제 6월 달부터 들어섰던 게 이제 새로운 논리들이 이제 필수 소비재. 네, 제약바이오 필수 소비재다. 그런 논리들이 나오면서 이제 물론 이제 실적하고 그 제약바이오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도 같이 좀 봐야 되긴 했지만 지금까지는 솔직히 우리가 5월달, 6월달 보면 솔직히 뭐 시장 영향이 너무 컸기 때문에 종목 공부 무슨 의미냐 해서 저도 약간 좀 종목에 대한 깊은 공부보다는 수급 매매하고 그랬던 부분들이 좀 있지만 이제 7월부터는 저도 좀 더 이제 종목에 대한 집중도 좀 파고들고 종목 사실 지금 저도 이게 최근에 한 6월 중순 정도까지는 별 종목 얘기 별로 안 드렸던 것 같아요. 시장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리고 그나마 이제 뭐 DLENC나 그다음에 하나솔루션이나 뭐 태양광 쪽 얘기하면서 이제 종목 얘기 그때 살살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7월부터는 진짜 종목장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안 좋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영업이 컨센서스가 14조 초중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14조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미 눈높이는 14조 대 맞춰져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반등을 했겠죠.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지금 이제 2023년 영업이익 추정치들이 계속 다운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EPS 추정치 하향되는 속도보다 주가 하락 속도가 지금 더 빠른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괴리가 맞춰지는 구간이 아마 조금은 이제 아마 한 분기 정도는 한 반기? 올해 말까지는 분명히 기술적인 것도 다 고려를 했을 때 그 정도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시기까지 삼성전자가 조금 쉬는 동안까지는 이제 다른 주도주들이나 다른 주도 섹터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제 거기서 어떤 섹터가 될지에 대한
가능성들을 계속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 말씀드릴 거고.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종목 장세가 이제 7월부터는 좀 펼쳐질 네. 것이다. 그 네. 얘기는 이제 우리 지수가 그렇게 뭐 크게 그렇죠. 오르지는 않을 네, 것이다라고 맞습니다. 이제 보는 걸로. 전제 조건이 좀 있죠. 근데 네. 일단 그 얘기라면 우리 삼성전자를 위시한 이 대형주들이 네. 계속해서 별 재미없을 것이다. 네. 이런 전제 같은데.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단은 수출이 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뭐 환율 지금 그나마 삼성전자가 이번 실적이 선방했다라고 했는 게 환율 효과 때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컨센서스 미달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환율도 여전히 위협적인 거고 그다음에 미국도 지표들도 여전히 위협적이고 그다음에 환율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수출, GDP 이런 부분들이 일단 하반기에 개선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사실 많이 없어요. 외국인들이 그러려면 이제 그게 안정이 돼야 외국인이 들어오고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식시장 살아나고 대형주 살아나는 그런 흐름이 이제 순차적으로 나와야 될 건데 아직은 그런 흐름이 없는 거죠. 그러면 결국 2019년도 때처럼 2019년도도 2018년도 삼성전자 쉬고 2019년 내내 쉬는 동안 종목장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아마 지금 지수가 이때 업종으로 보면 지금 아마 이게 코스피 지수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제 조금 약간 이제 가격 조정을 하는 그런 구간에 갈 거고 여기서 만약에 더 밀린다고 하면 뭐 더 추가적인 확전이나 그다음에 유가가 더 치솟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더 있을 건데 그거는 지금은 사실 뭐 어떤 데이터로도 데이터로 하는 것도 이제 지났고요. 뭐 이제는 심리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바닥에 대한 논의보다는 이제 요런 패턴을 보면서 계속 판단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 지금이 한 요 정도 그림 되는 것 같고요. 네, 요 정도 그림 되는 것 같고, 이제 요 정도의 장 또는 이제 옆으로 횡보장 정도. 요 그림을 일단 그려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속보가 나왔네요. 네. 아베 전 일본 총리 이제 공식적으로 사망한 걸로 발표를 했네요. 예. 참 믿기도 했는데 또 막상 또 이런 얘기 들으니까 또 참 그러네요. 네, 이게 참 이 정치적 테러라는 거는 이게 상당히 갈등을 많이 불러일으키고 그죠. 일본의 사회를 또 불안정하게.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냥 남이 즉 강 건너 불구경 이렇게 볼 수만은 없는 게 아니 요즘 같아서는 옆에서 흔들리면 우리까지 같이 흔들려가지고 그렇죠. 네,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라도 자꾸 좀 뭔가 안정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드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 사실 그 이슈만 없었으면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그냥 좀 편하게 그냥 흘러갈 수 있는 흐름이었다라고 보는데 또 이게 또 어떻게 여러 가지 뭐 사실 아베 총리가 사망 시에 사실 총리는 이제 후퇴를 했지만 정치인 생명들을 계속 가지고 가셨었고 그다음에 아베노믹스와 관련된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중에 돌았던 정보들이 아베 전 총리가 사망했을 경우에 우리나라 증시에는 일단 불안정할 거다. 네, 그런 코멘트들이 좀 돌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 또한 다음 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증시 좀 변수니까 사실 이것도 예측하기 좀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네, 단발 변수일 확률이 굉장히 좀 높긴 합니다만 일단은 거시적으로 한국 증시에는 별로 좋은 영향은 아닌 거죠. 일단 N 달러는 올랐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 미국 시장에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네. 미국 투자자들도 우리랑 비슷한 그렇죠. 생각으로 투자 심리가 좀 흔들리면 불확실성에 대한 네, 지금 걱정들 나스닥이나 미국 선물은 아까 오전보다 조금 더 하락폭을 확대한 수준인데 뭐 아직까지는 뭐 크게 영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하여튼 요즘 같아서는 그 뭐라지 돌다리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막 조심스럽게 건너야 되는 것 같은 분위기라.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삼성전자,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래서 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바이오 쪽, 그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의 흐름을 앞으로 지켜보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거는 계속 일단은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셀트리온 시리즈라던가 아니면 뭐 SK 바이오팜도 그렇고요. SK 바이오팜에 대해서 우리 라이브 방송 실시간 채팅으로 많이 올라오던데. 아, 그래요? 네. 바이오팜이 최근에 조금 흐름은 좋았었죠. 근데 바이오팜보다 이번 주는 근데 SK 바이오사이언스의 한 주였고요. 사실 바이오사이언스가 바닥에서 진짜? 급등했었고
근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여기 회색선이 이제 121선인데 확실히 121선 다니까 또 이제 음봉이 나오면서 이런 흐름들이거든요. 그러면 다음 목표는 이제 이 주황색 선이 되겠죠. 그러면 아마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 이평선들이 수렴한다는 거는 이제 물량도 어느 정도 다 소화가 된다라는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까지는 좀 이제 시간이 걸리는 제약 바이오가 좀 있을 거고, 반대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이 과정이 벌써 끝났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것도 이제 한번 맞고 내려오니까 내려왔다가 이거는 물량을 한번 팡 이제 위로 거래 터트리면서 이제 솟구 치면서 올라왔죠. 그러면서 사실 한미약품은 많이들 매매 안 하셨을 건데 이미 혼자서 신고가 영역에 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힌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종목 물려가지고 이제 제약바이오나 이제 공부를 안 하다가 이런 종목들 보시면 이런 종목이 언제 가 있으면 다시 뭐 30만 원, 40만 원 넘게 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 대표 제약바이오 종목들 우리나라 대표 종목들이 있죠. 네. 한미약품부터 시작해서 뭐 대웅제약도 있고 대웅제약. 네. 한번 계속 이제 아마 이제 종목이 신고가를 내면 애널리스트 분들이 리포트를 계속적으로 낼 겁니다. 그래서 아마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삼성전자에게 다시 돌아가면 이제 슬슬 삼성전자 참 이게 알 수 없는 게 그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 하향하고 그 감익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고 뭐 시장 안 좋을 것이다 그냥 한꺼번에 쏟아지고 나니까 진짜 또 그게 바닥처럼 이렇게 반등하죠. 찍고 그 삼성전자 하고 하이닉스의 모습 보면 참 희한해요. 이제 일단은 뭐 오더컷 이야기가 계속 있었고 이제 실제로 그 부분도 현실화되니까 내년 이제 추정치들이 이제 59조대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59조, 60조가 깨졌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평균치를 낸 거기 때문에 아직 추정치를 하향하지 않은 리포트들, 이제 하우스들의 주가들도 이제 많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신한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도 영업이익 추정치를 한 53조로 보고 있습니다. 53조를 보고 있고요. 여기는 지금 59조잖아요. 그리고 2022년이 59조인데 54조 정도 약간씩 감익을 했네요. 다 이미 저희 이제 리포트 나오는 이제 리포트들을 보면 삼성전자 보면 연간 영업이익들이 다 추정치들이 다 감익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우려했던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 근데 주가가 먼저 떨어지는 거 보니까 분명히 하반기 왔을 때 감익될 것 같다. 그래서 2018년, 19년과 비슷한 흐름으로 가지 않겠느냐 했는데 주가가 떨어지니까 이제 감익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고,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또 다른 데서는 여기도 54조 영업이익 올해, 내년에 여기는 52조를 보고 있는 데도 있네요. 영업이익이. 그럼 내년에 이제 올해보다 감익인 거잖아요. 감익인데도 내년에 감익으로 보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는 2022년 여기는 아직은 58조 정도 보고 있고 내년에 66조 보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직 들쭉날쭉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는 게 어디 증권사들 가운데서 어디예요? 다울인가? 거기가 가장 그 보수적으로 적게 봤는데 그래서 이제 그쪽의 뷰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게 이제 좀 그럴 수 있죠. 지표가 되지 않겠냐. 지금은 또 보수적으로 계속 보고 있어서, 근데 이제 일단은 지금 증권사들별로 하나둘씩 이제 영업이익 목표치가 다 다운되고 있잖아요. 이 작업들이 마무리되고 다운 그레이드 되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플랫하게 갈 때가 될 겁니다. 더 이상 이제 영업이익 감익이 안 되는 때, 이제 그때가 되면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을 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감익이 끝났다는 거는 이제 올라갈 일만 남은 거잖아요. 이제 지금 뭐 재고도 조금 더 지금은 재고도 엄청 많은데 팔릴 거고, 그럼 자연스럽게 증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가 되는데, 그러면 지금과 반대로 주가가 먼저 올라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선행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선행해서 올라가니까, 그러면 나중에 가면 주가가 그 시간 동안 저는 이제 올 연말까지는 이제 그런 작업들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시간 동안 주가는 옆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한번 주가 급등했다가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면서 이제 물량 소화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상승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모으는 시기가 됩니다. 그러면 다음 턴 때
예, 분명히 또 반도체야말로 진짜 필수 소비재잖아요. 네. 이제 경기 민감한 업종이기도 하지만, 근데 나중에 가서 이제 이번 주 보니까 2023년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 지금 1년짜리 정기예금 금리가 3.6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2년짜리 정기예금은 그러면 얼마 나와야 되겠어요? 더 높아야지 원래 그렇지. 정상이죠. 근데 1년짜리 정기예금이 3점 중반인데 2년짜리 정기예금은 더 낮습니다. 오히려 금리가. 오히려 장기로 예금을 하는데 그 말은 뭐냐면 이제 그 장기로 갈수록 좀 약간 이런 채권 이게 이제 은행 예금이라는 게 이제 단순하게 뭐 대출 이런 것도 아니라 다 채권을 사서 매칭을 시켜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다 어느 정도 반영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주 거래하시는 은행 한번 문의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년짜리 정기예금이랑 2년 또는 3년짜리 정기예금 이 금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뭐 제가 뭐 주식 투자도 하지만 이제 물론 이제 자산 관리하면서 은행 예금이랑 채권이랑 같이 이야기도 이제 같이 다 말씀을 드리는데 고객님들한테 지금 1년짜리 정기 예금이 3.6 정도 나오니까 이게 너무 막강한 거예요. 요새 주식으로 쉽지가 않으니까. 배당 수익률도 사실 3% 내기 힘든데 근데 지금 1년짜리 정기가 3.6 나오고 한국전력 채권이 3점 후반 나오거든요. 3점 후반. 그러니까 어차피 단 한 1년 정도는 주식시장 좀 별 재미없다라고 하면 정기예금이 정말 원활한 대안이 될 수 있겠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식에 대한 매력도 떨어지는 부분들이거든요. 분명히 제 심리, 자기의 선호 심리는 있겠지만 네. 이제 안전자산을 하시는 분 비중을 되게 이제 안전한 주식들 또는 안전 추구형이라고 보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정기예금이나 채권들, 단기 채권들도 충분히 매력적이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2, 3개월짜리 단기 채권도 3%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연한산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금리가 결국은 꺾어지는 사이클이 좀 코멘트들이 나와야 주시장에 좀 반등다운 반등이 나오겠다. 예. 그때까지는 결국은 개별주 대응 또는 단기 대응이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좀 특징주로 볼 만한 게 LG화학 같은 경우 네. 채권 발행 성공했죠. 예, 채권 발행 3억 달러 성공한 거 뭐 그걸로 이제 친환경 쪽 뭐 투자를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호재로서 얼마나 약발이 갈 것일까? 저는 이거 별로 이렇게 오늘 이걸로 올랐다고 하면 오른 건데 별로 의미 없다 생각했습니다. 사실 뭐 시장이 정답이긴 한데요. 뭐 호재라고 해서 오르긴 한 것 같긴 한데 시장도 전반적인 시장도 좋아서 오르긴 한데 결국 음봉 났잖아요. 그렇죠. 네, 회복하지 못하고 음봉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 이제 장기 평선에서 물량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이제 차라리 이제 LG화학이 제가 그나마 대형주 중에서는 LG화학이 먼저 턴하는 모습이다. 요 거래량들 요거 말씀드렸던데 근데 이제 딱 121선 만나니까 또 빠지잖아요. 빠졌다가 지금 거의 한 뭐 두세 번째 이제 또 올라오면서 만난 건데 또 빠지겠죠. 그러면 또 한 52, 3만 원을 또 지지선 삼아서 여기서 만약에 LG화학이 밀리면 다른 종목들도 이미 다 밀릴 거고 아마 대부분 우리나라 증시가 한 단계 더 다운그레이드 되는 현상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일단 지금 그게 아니라고 보면 이제 다음 주하고 그다음에 다다음 주에 있을 이제 FOMC까지 더 확인을 해야 되는 달이지만 여기서 더 밀리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LG화학은 이제 바닥을 잡아가는 흐름. 왜냐하면 LG화학이 뭐 2차전지 관련주이기도 하지만 전통 화학주이기도 하잖아요. 이제 저는 그냥 화학주로 바라보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차라리 2차전지 투자할 거면 LG에너지솔루션이나 다른 소재 관련주를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근데 그 화학주의 관점에서 보면 제가 유가가 조금 고점에서 찍고 내려오면 화학주를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들 말씀드렸잖아요. 네. 하나솔루션. 그다음에 뭐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최근에 그리고 이제 가성소다 가격 급등하면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롯데정밀화학이 좀 급등을 했거든요. 상대적으로 보시면 롯데정밀화학 보시면 요새 근데 화학주 섹터 그렇잖아요. 아까 그런 질문들이 많이 오던데 화학주가 계속 조정을 받아왔잖아요. 그다음 피크아웃 논란이 있었고 화학주 전체 섹터의 흐름 요새 유가 그 가격과 더불어서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화학주들은 지금 그림 차트나 이거 보면 업황은 최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매수 관점을 보자고 말씀드린 거고,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결이 비슷한 거예요. 왜냐하면 반도체는 이제 업황 하락을 다지기 위한 또는 업황 최악을 가정하고 이제 그 터널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화학은 이제 통과하려고 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원자재도 굉장히 높고 이제 향후에 뭐 중국에서 오늘도 이제 중국에서 부양책 나왔던 것처럼 이제 각국의 미국도 이제 부양책이 나오면 가장 먼저 화학주들이 튈 수 있을 만한 게 된 거죠. 이미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 올려서 판가들은 올려놨고 근데 거기다가 원자재 가격만 떨어지면 나중에는 이제 레버리지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화학주들을 보자고 말씀드렸던 거고 그 중에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모멘텀들이 올라가는 모멘텀들이 필요한데 오늘은 가성소다와 특화된 회사들이 지금 주목할 만한 거죠. 네. 가성소다라는 게 이제 수산화나트륨이기도 하고요. 이게 이제 가성소다가 옛날하고 다른 게 뭐냐면 가성소다가 이제 양극재 재료로 들어가거든요. 이제 기존의 자동차에 예전에 내연기관으로 들어갔지만 이제 2차 전지 소재로 들어가면서부터 한 평균 이제 자동차 한 대당 사용량이 한 4배 정도 늘어났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2차 전지 소재주로도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가성소다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게 하나솔루션이거든요. 근데 이제 전체 매출액 대비로 하면 가성소다 생산 업체가 하나솔루션, LG화학, 그다음에 롯데정밀화학, 백광산업, OCI 이 정도 있는데 전체 매출에서 이제 그 가성소다 매출 비중이 높은 게 롯데정밀화학하고 백광산업입니다. 근데 오늘 롯데정밀화학은 주가가 먼저 반응을 했어요. 반응을 했고 그 다음에 백광산업이 이제 다음 주에 한번 해볼 만한 중소형주 되지 않을까. 주가도 밀릴 만큼 충분히 밀렸고요. 지금 뭐 거래량 보시면 티가 안 나죠. 거의 뭐 말랐어요. 오늘 22만 주밖에 거래 안 됐어요. 근데 그 엄청 이제 호가도 고점 대비 얼마나 내린 거예요? 뭐 굳이 고점 대비하면 이제 반토막 정도 났네요. 반토막. 여기 하면. 근데 주가는 뭐 반토막 주가는 요 정도 흐름이기는 한데요. 다시 한번 뭐 타겟팅으로 한 5천 원 정도까지 타겟팅으로 단기 매매 한다라고 하면 그러면 가성소다 가격 올라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제 실적도 향후에 좋아질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은 태양광하고 가성소다. 그 다음에 백광산업은 좀 약간 단발.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랑 코드가 잘 맞는 종목이 롯데정밀화학이랑 백광산업이라고. 그래서 한번 지금 차트가 그렇게 예쁜 모양은 아니긴 한데 과대낙폭 종목들 중에서 모멘텀 좀 실려볼 만한 게 다음 주는 또 롯데정밀화학이랑 백광산업 정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쪽은 일단은 뭐 롯데케미칼하고 금호석유가 조금 장기 투자하기에는 진짜 싼 구간인 것 같긴 하거든요. 롯데케미칼 보면 이 정도 보세요. 이제 내릴 만큼 다 내렸어요. 그냥 분할 매수로 접근하기에는 너무 좋은 구간인 것 같아요. 근데 네. 말씀드렸지만 여기 다 121선 맞을 때마다 맞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더 이제 바닥을 다지는 듯한 흐름. 차라리 오히려 한 18만 한 5천 원 정도 넘어간 이후에 접근하는 게 더 낫긴 하겠는데 지금 정도 가격에서 분할 매수해서 한 20만 원 정도 매도하고 또 내려왔다가 또 사고 이 정도 이제 박스권 트레이딩 하시기에는 롯데케미칼이 지난주에 유가 한번 8%가 급락했을 때 장중에 5% 정도까지 갔다가 음봉 났거든요. 그러니까 유가 하락에 예민하게 움직이는 게 이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가 하락이 조금 이제 진정된다라고 하면 좀 세게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게 롯데케미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롯데케미칼 영업이익 추정치가 한번 봐볼까요? 보시면 네, 그렇죠. 이렇게 나오죠. 보시면 올해 4,700억이지만 내년에 1조잖아요. 영업이익 추정치가. 예, 그러면 이거 보고 한번 해볼 만한 배팅할 만한 구간이 분명히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를 자꾸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삼성전자도 요 모양이 나올 겁니다. 예, 그 턴하는 모양이. 근데 올해는 아닐 거고 내년 정도 가야 내후년, 그러니까 2023년 정도 가면 2024년도에 영업이익이 턴하는 모습이 나오면 그때 삼성전자는 그때 사도 전혀 늦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전에 넉넉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어디서 돈을 벌어야 되느냐 찾아봤을 때 턴할 수 있는 게 이제 화학 쪽. 화학주. 화학주 중에서 매매할 수 있는 거고 이제 뭐 삼성전자가 금호석유나 롯데케미칼의 개념이라고 하면 뭐 반도체 소부장을 보면 뭐 백광산업 이런 쪽, 롯데정밀화학 이런 쪽이 또 트레이딩하기도 좋은 쪽이다 이렇게 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네. 다음 주 어떻게 우리가 다음 투자 전략을 주가 짤 것이냐. 네, 왜냐면 또 다음 주 이벤트가 줄줄이 있어요. 줄줄이 국제 관계. 있습니다. 두근두근하죠. 우리 한국은 금통위가 있고. 네, 금통이 있고 그다음에 6월 달에 주가 급락의 요인이 됐었던 CPI 발표가 있습니다. 지난 예전치가 8.6이었고요. 그때 충격을 줬던 게 이번 달의 컨센이 8.8입니다. 네, 8.8인데 컨센이 8.8이라는 건 다 감안하고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8.8 이하 나오면 그리고 이제 유가가 거의 7월 초 정도부터 유가가 급락이 나왔었기 때문에
아마 8월 달 이제 8월 달에 가서 나오는 CPI들을 확인을 해야 이제 물가 꺾이는구나를 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제 유가가 100불 아래에서 다시 계속하면 분명히 8월 달에 나올 7월 CPI는 빠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이 아마 있을 건데 다음 주 월, 화, 수는 분명히 다 두근두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인 배팅보다는 혹시 모르니까 공격적인 배팅보다는 아마 종목들별로 윗꼬리를 계속 다는 장이 나올 겁니다. 한번 슈팅이 나오면 좀 슈팅이 나오면 팔고, 예, 그런 장이 나올 건데 아마 그렇다고 해서 훅 빠지진 않을 거예요. 훅 빠지면 또 매수를 하려고 하는 주체들은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장이 아마 다음 주에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물가 지수는 수요일 날 저녁 9시 반에 나오고 네. 그날 오전에는 우리나라 금통위 50bp 13일. 네, 50bp 인상이 좀 있습니다. 50bp 인상이 좀 있는데 아마 두근두근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도 어느 정도 반영돼서 이제 그렇게 되면 미국이 1.75고 우리나라가 이제 2.2%가 넘어가니까 그렇죠. 네, 일단 일시적으로는 조금 지금은 추세를 동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런 상태가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또 사우디 방문도 있네요. 네, 그렇죠. 처음에 사우디 방문.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유가 과연 사우디가 증산을 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또 유가 움직임이 확 달라질 겁니다. 만약에 일단은 크게 사우디가 증산 여력이 없다. 그리고 이제 그런 코멘트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그래도 유가가 잡힐 걸로 기대를 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의외의 또 어떤 돌발 코멘트들이 나와서 또 시장이 또 악영향으로 유가가 또 급등하고 그러면 또 주식시장 자체가 또 흔들리고 지금 앞에 말씀드렸던 전제 조건들이 다 틀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또 저희가 또 새로 짜야죠. 그러니까 다음 주도 리스크 관리 잘 하시고 무엇보다 멘탈 관리 잘 하시고 일단 다음 주도 그냥 관망으로 가는 게 아마 이게 거래대금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다들 CPI 관망하는 지수 발표되고 나서도 그러면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없다? 없죠. 왜냐면 이번 한 번 가지고 피컷을 우리가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4월달 우리가 한 번 당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8월달 CPI도 또 지표를 봐야 되고 그리고 중간에 7월 말에 또 FOMC 있잖아요. 이제 그러면 그때까지는 계속 그러니까 8월 초 그때 8월 이맘때 8월 그러니까 다음에 한 달 뒤까지는 어쩔 지금과 같은 장이 될 거죠. 그리고 또 휴가 시즌이라서 소위 말하는 매니저들의 드라이빙 시즌이거든요. 그러면 뭔가 확실하게 주포들이 확 사는 그런 시즌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트레이딩장 소위 말 트레이딩이라도 말씀드리기도 좀 그렇고 완전 단타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디 살아남으셔서 다음 상승장 이게 항상 주식시장 사이클입니다. 사이클. IMF도 그랬어. IMF 때도 망할 것 같지만 살아 올라갔고 닷컴 버블도 그랬고 금융위기도 그랬고 남부 유럽 피그스 위기도 그랬었고요. 사드 사태 때도 그랬었고 그다음에 08년 무역 분쟁 때도 그랬었고 이번이라고 다르게 있어요. 그냥 주식시장의 한 역사에 그냥 같이 있었던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또 시장은 또 올라올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도 관망하는 거. 네. 정말 우리 뭐라 그럴까요? 그냥 이 시장의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 정말 소액으로 이렇게 매매 맞습니다. 훈련 삼아서 해보는 거 아니고서는 그냥 가만히 있자.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함께 하신 신한금융투자 황희연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 가족분들 이번 주 한 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네, 내일 12시 공매도의 고수죠. 공매도 양발 우리 스트리트 파이터 우리 김영옥 선생님 모시고 또 종목 상담 그다음에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인사이트 함께 얻는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일 12시 라이브 방송 시간 되시는 분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하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8.15 캠퍼스에서 정말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어디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것을 몰라서 참 많은 돈을 잃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결국 그 자리가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공매도의 고수시죠.
물론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일반 매수와 관련된 투자자로서도 상당한 수익을 얻고 계시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김용옥 저자님과 함께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실력을 높이고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전천후 투자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상승을 하든 그다음에 하락을 하든 어느 쪽으로든 돈을 벌 수 있는 기술, 기법이라는 거. 네, 이거가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돼서 이번에 정말 삼고초려해서 모셨는데요. 최근에 성적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전업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냥 월 단위로 손실 난 달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공매도에 대해서 주간 동화하고 대담을 했는데 거기에 그 계좌 인증을 하라 해서 제가 계좌 인증을 한 계좌가 2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첨부하겠습니다. 자, 이게 계좌 보면 하나는 CFD 계좌 약 4억을 투자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나고 주식 선물로 해서 한 1억 정도 수익이 난 계좌입니다. 아, 네. 그럼 2월 달에만 2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셨다. 예, 대표적으로 이제 공매도 자리를 잘 잡으면은 그렇게 수익이 난다는 것을 제가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정말 시장이 떨어지거나 혹은 상승하거나 양쪽에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네, 그런 기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특별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공매도와 일반적인 우리 주식 투자 이 양쪽을 다 같이 하는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현재도? 예, 저는 지금 매수와 매도, 공매도를 다 반반 정도 합니다. 손흥민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왼발, 오른발 사용하기 때문에 축구를 잘합니다. 제가 좀 주식의 차트를 잘 보는 이유도 공매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매도 자리가 정확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도 포지션을 하기 때문에. 반대로 또 매수 자리도 잘 보입니다. 결국 공매도와 매수는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지만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도 쉽게 배우면은 성률이 한 90% 정도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공매도를 활용해서 오히려 사야 되는 자리들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것과 관련된 기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간단하게 4가지 기법을 저도 실제 매매를 해서 이제 검증한 기법인데 강남 나이트 기법이라고 우리 땅은 강남이 최고 좋잖아요. 차트상에서도 그런 강남 자리가 성률이 한 80%, 90% 오는 자리가 있고 신고가 자리. 네. 또 하나는 급락에서 턴, 그 다음에 윗꼬리 거래 극강 기법이라고 4가지 기법을 통해서 매수로서는 충분히 개인들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또 공매도 자리는 2군데, 저점에서 공매도 자리, 고점에서 공매도 자리 2군데만 배우더라도 충분히 개인들도 적용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공매도에 대해서는 워낙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희생을 그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불공정한 공매도로 인해서 희생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공매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공매도를 쳐서 돈을 버는 것도 가능하지만 공매도 치는 자리를 피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길 수도 있는 거겠죠? 제가 이제 공매도를 안 하더라도 공매도 치는 자리를 알기만 하더라도 개인들이 매수를 실수 안 하기 때문에 계좌의 수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모든 주식 거래를 코스피 300, 그다음에 코스닥 200, 소위 우량주 중심으로만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거기에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20년 동안 전업 투자하면서 개별 종목, 이제 테마주와 잡주들을 매매하다 보니까 럭비공처럼 어떻게 튈지를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에 맡기는 매매를 많이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매매를 많이 해서 어떤 경우는 수익 났다가 손실 났다가 그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납니다. 따라서 무랑주 위주로 하다 보면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네. 이 차트상에서 상승 차트가 보이고 하락 차트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코스피 300, 코스닥 200, 즉 500 종목 이내에서만 주로 매매를 하기도 하고 교본에 교육할 예정입니다. 수강생들이 등록을 하게 되면 VOD 강의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월 2회 우리 저자님과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배워나가게 되는데 그 기간 몇 개월 정도 배우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 교육 과정을 마무리하게 될까요? 저랑 단기 교육을 받고 저 매매하는 거와
여러분들 매매했던 교육생들 같이 피드백을 받아야만 실력이 좋아지고 결과가 좋게 나온다 봅니다. 그래서 한 12개월 정도 교육을 마치면은 회원들의 한 90% 정도가 수익을 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생을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8.15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김용옥 저자님의 투자 기법을 배우려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신다면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자, 주식을 어렵게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고수의 기법을 벤처마킹 하는 것이 시간과 경제적으로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저 20년 노하우를 벤치마킹 하는 것이 고수익 가는 길이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